결혼 15주년 기념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꽃다발 대신 낯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버림받는 순간이 온 것을요. 첫 번째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 한 아이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겪어야 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윤소민입니다. 지금은 41살이 되었지만 제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였지요. 저는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어쩌면 그저 셋째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우리 집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식탁 풍경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들 앞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놓아주셨고 아버지는 오빠들의 학교 성적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늘 덜 익은 김치와 식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께 상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쳐다보시더니 그래, 고생했네라는 짧은 말과 함께 다시 오빠의 숙제를 봐주러 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상장을 제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상황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오빠는 공부를 잘했고 둘째 오빠는 운동을 잘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오빠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무엇을 잘하든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려 사흘 동안 혼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쁘셨고 제게는 물 한 잔 가져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에 나가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미역국 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짜고 맹맹했지만 그것이 제가 제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운 첫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 앞에서도 늘 조용했습니다. 집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던 아이는 밖에서도 말수가 적어지더군요.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견디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날 저는 늦은 밤 응급실 복도에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실 앞에서 울부짖으셨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첫째 오빠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둘째 오빠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한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운동으로 특기생 입학을 준비하던 오빠의 꿈은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첫째 오빠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고 둘째 오빠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챙겨줬으면
오빠가 그런 사고를 안 당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둘째 오빠가 저녁을 먹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들 챙기는 것도 제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그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소민아,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저는 어머니와 큰 다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셨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둘째 오빠 병원비와 재활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 대학 진학은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넌 어차피 시집이나 가면 되잖아. 오빠들은 가장이 될 사람들이야. 내가 희생해야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전 오빠들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뺨을 맞은 건 제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 가치는 그저 오빠들을 위한 희생양이라는 것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말에는 8시간씩 일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은 62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 넣고 바라보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벌어낸 돈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을 오가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번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고 제 시간도 제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화장실 문도 삐걱거렸지만 그곳은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살 생일,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어머니는 그래, 알아서 잘해봐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들은 제가 나가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 20회의 흔적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빈 공간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한 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때로는 끼니를 거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 계약직 공고를 보았습니다. 고졸도 지원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던 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갖자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뿌리 없이 떠있던 한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6살 구청 사회복지과 계약직으로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170만 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던 제게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좋았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출근 첫날 복지과 사무실에는 직원이 6명 있었습니다. 과장님, 대리님 2분, 주무관님 2분, 그리고 저 같은 계약직이 1명 더 있었습니다. 정현우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고 역시 고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윤소민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랑 동생은 잘 챙기고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없던 책임감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퇴근길에 손을 잡아주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가 저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교제 1년 만에 현우가 청혼했습니다. 소민 씨는 제가 지킬게요. 평생 옆에 있어 줄래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던 그의 바람대로 우리는 28과 26의 나이에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친정에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니는 그래, 알아서 잘해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축의금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다정하셨습니다. 소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불 새로 샀어. 신혼방에 쓰렴. 부드러운 털 이불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취향을 생각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둘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좀 잘 부탁드려요. 그래도 착하니까 잘해주면 100배로 갚을 거예요. 큰 시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친정 쪽에서는 부모님과 오빠 둘만 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척들이 20명 넘게 오셨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소민아. 신혼집은 전세 1억 원짜리 투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나머지는 현우와 제가 모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만의 가족을 꾸린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석 달 만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우의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했습니다. 현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어머니가 우리 집도 도와주셨잖아.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모아둔 전부였습니다. 현우는 고마워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로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작은 시누이 결혼 자금, 큰 시누이 남편 사업 자금, 시동생 학원비. 매번 현우는 우리가 좀 넉넉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버림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손녀라니. 딸이 효자라더니 정말 좋아. 친정 어머니는 전화로 아들은 언제 나올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는 시댁에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빚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복직했을 때 저는 워킹맘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기를 먹이고 시댁에 맡기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다시 시댁에서 아기를 데려오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현우는 고생하느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가 육아를 어떻게 해? 그리고 나도 피곤해.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받아들여진 곳에서 버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두 돌이 되었을 때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습니다. 현우는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어. 시댁 식구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시댁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축의금 30만 원만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둘째 출산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 산업대학교 야간 다니려고. 학사학 있다면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더 받을 수 있어. 저는 찬성했습니다. 남편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나쁠 리 없었습니다. 학비가 학기당 250만 원 정도 돼. 2년 반 과정이니까 총 1천만 원쯤? 현우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아둔 돈 쓰고 부족하면 제가 더 벌게요. 그렇게 저의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구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 둘을 돌보고 주말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평일 저녁마다 학교에 갔고 주말에는 과제와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소민아, 미안해. 내가 졸업하면 다 갚을게.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 위해서잖아. 하지만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꿈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학교 동기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교수님이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되고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빠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댁일까지 챙기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한 번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집에 있어줄 수 있어? 나도 좀 쉬고 싶어. 소민아, 나도 피곤해.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조금만 참아줘. 그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피로는 말할 가치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하셨지만 가끔 은근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소민아, 이번 명절에는 내가 음식 준비 좀 해줘. 내가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서. 시누이 애들 봐주는 것도 내가 좀 신경 써줘. 고모니까 당연한 거잖아. 저는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거절하면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에서 느꼈던 그 투명 인간 같은 기분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웠습니다. 결혼 7년 차, 현우가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학사 학위를 땄고 구청에서 승진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월급이 2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현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아야 해. 간부가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회식도 잦아졌고 주말 골프 모임도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비 빚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월급은 늘었지만 지출도 늘었습니다. 그의 옷값, 골프 회비, 회식비.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33세 얼굴은 40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친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저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현우는 이즈음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풋살이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친목도 다질 겸 시작했어. 주말에 한두 번 나가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혼자 주말을 보내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풋살 동호회가 제 인생을 산산이 부숴놓을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요. 행복하다고 믿었던 이 가족이 사실은 제 끝없는 희생 위에서만 유지되는 신기루였다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가족이야.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게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결혼 12년 차, 38배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현우의 태도가 점점 더 냉랭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현우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요즘 우리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아. 당신도 바쁜 거 알지만 나도 힘들어. 주말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 안 될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민아, 나도 쉬고 싶어. 근데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풋살 동호회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내 커리어에 도움되는 사람들이야. 이해 좀 해줘. 그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달부터 한번 해보자. 저는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기다렸고 아이들에게도 아빠와 더 많이 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에도 더 자주 들렀고 시어머니께 남편이 요즘 피곤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민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현우 저 녀석이 집안일을 너무 안 돕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도 바빠서 그래요. 제가 좀 더 잘하면 돼요. 큰아이 지민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일이 많아서 그래. 이번 주말엔 아빠랑 놀이공원 가자고 할게. 저는 현우를 설득했습니다. 지민이가 아빠랑 놀고 싶대. 이번 주 토요일만 시간 내줄 수 있어? 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시합이 있어.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되었지만 현우는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갑자기 회식이 잡혔어. 다음에 꼭 가자. 저는 지민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13년 차로 접어들면서 현우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평일에도 11시가 넘어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은 풋살 끝나고 회식이야. 오늘은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어. 핑계는 항상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요즘 당신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나한테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소민아, 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아. 그러니까 집에서까지 나 힘들게 하지 마. 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변화를 느끼셨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소민아, 너희 요즘 사이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남편이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15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전부터 돈을 모아서 현우가 좋아하는 시계를 샀고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아빠, 이번 기념일에는 꼭 일찍 와야 해. 엄마가 준비 엄청 많이 했어. 지민이가 아빠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알았어. 7시까지 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념일 당일 저는 오후 내내 요리를 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전을 부치고 과일도 깎았습니다. 아이들도 거실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면 깜짝 놀랄 거야. 7시가 되었지만 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8시, 9시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실망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동생 민준이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먹자. 아빠는 나중에 오시겠지. 지민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서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당신 왜 이제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민아, 소개할게. 이 사람은 은정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잠깐 들어와도 될까?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 여자가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민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민아. 나 은정이랑 사귀고 있어. 1년 됐어.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은정이를 사랑하게 됐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28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결혼기념일에 이게 뭐야? 아이들은 어떡하고? 저는 처음으로 현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우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위자료는 줄게. 너 지금 장난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 둘을 낳았는데, 내가 당신 뒷바라지 얼마나 했는데, 그건 고마워.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답답해. 집에 오기 싫어. 현우의 차가운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왜 엄마한테 그래? 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이야기야. 싫어. 나 다 들었어.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12살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소민아, 집으로 와. 어머니가 너 보고 싶대.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소민아, 미안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현우도 불러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소민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현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소민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15년을 헌신했는데. 시누이 둘도 왔습니다. 오빠가 미쳤어?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큰 시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현우를 비난했습니다. 오빠 학교 다닐 때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배은망덕한 인간. 하지만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엄마 잘못 없어. 아이의 말에 저는 더 슬펐습니다. 12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해야 하는 현실이. 일주일 후 지민이가 제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USB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이게 뭐니?
아빠 뒷조사한 거야. 나 몇 달 전부터 이상해서 추적했어. 아빠 핸드폰도 봤고 SNS도 다 찾아봤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과 문자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우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달달한 대화 내용들, 호텔 예약 기록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엄마, 이거면 이혼할 때 유리하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지민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어린 딸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시댁 식구들도 아이들도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엄마가 잘 처리할게.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보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어둠은 가장 깊을 때 끝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건넨 USB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가 명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원했지만 제가 요구한 조건을 보고는 거부했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의 말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15년의 대가를 치르세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이가 모은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었습니다. 현우와 상간녀의 사진, 문자 내역, 호텔 예약 기록, 심지어 현우 회사 동료의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정 대리가 그 여자랑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는 걸 봤습니다. 현우는 법정에서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현우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부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풋살 동호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낯으로 여기 나와? 상간녀도 그를 떠났습니다. 현우가 재산을 거의 잃게 되자 그 여자는 이건 제가 생각한 관계가 아니에요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민아, 내가 미쳤었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려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로 집의 소유권과 예금의 70%, 양육권과 양육비 월 150만 원. 현우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저와 아이들은 우리 집에 남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현우가 잘못했어도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소민아, 미안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가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지민이랑 민준이도 내 손주고. 그건 변하지 않아.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아들을. 무슨 소리야? 잘못한 건 현우야. 너는 정말 잘했어. 15년 동안 우리 가족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시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소민아,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애들 교육비라도 보태줄게. 시누이들도 찾아왔습니다. 언니, 우리는 계속 가족이야. 오빠 일 때문에 언니까지 잃을 수는 없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어려울 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소민아, 괜찮니? 우리 집으로 들어올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있고 안정적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은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원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 시대를 살아온 방식대로 사신 것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용서했지만 의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민아,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어. 첫째 오빠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도 오빠들, 저 괜찮아요. 오빠들도 오빠들 삶 사세요.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끊지는 않지만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후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민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삶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보다 강했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있잖아.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씩씩하게 살게.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번갈아 가며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너희한테 말할게. 너희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줘. 우리는 이제 팀이야. 제 말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구청 계약직 자리는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더 이상 주말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아이들과 보냈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민준이는 친구들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아이들은 이모들과 놀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민아,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보기 좋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해서야.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41살이 된 지금 저는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독립했던 20살, 결혼했던 26살, 배신당했던 38살.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께, 남편에게, 시댁에게 저의 존재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가치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뿌리 없이 떠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동료이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변함없는 가족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민이가 요즘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 되고 싶어?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제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야. 아이들의 꿈을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 아이들은 저와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타인을 배려하지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가끔 현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버림받는데 익숙했던 한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진실을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뿌리 없이 떠있던 아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